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라고 합니다. 올해는 날씨가 뜨거웠지만 작년에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학교의 교실이 실제로 일어나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고 그중에서는 너무나 슬프고 또 견디기 힘든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의 목소리로 알리는 그런 증언 방식을 택하자 이렇게 해서 이 형식이 결정됐습니다. 선생님들이 겪으셨던 그런 악성 민원에 대한 기억 혹시 이제 처음으로 좀 이야기를 꺼내주실 분이 계신가요? 저는 2020년에 첫 발령을 받은 5년차 교사고요. 학생들 좀 몇 명이서 자주 싸우고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는데요. 그런 걸 해결하면서 뭐 하루에 많으면은 20여 건 학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좀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냥 이유 없이 친구를 좀 괴롭히고 폭언도 하고 심할 땐 돌도 던지고 친구한테 그러다가 걔가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한테 맞은 거예요. 제가 사회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더니 수업 중에? 네, 연락도 네, 없으시고 연락도 없이? 네, 수업 중에 나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나와보라고. 자기 애가 맞았는데 심각한 일이라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봤던 일을 제가 첫 해에 겪을 줄 몰랐었고 학생들 다 앉아있는 곳에서 그렇게 그런 걸 당하니까 그 뒤로 학생들도 보기도 너무 어렵고 좀 학교 들어가는 게 좀 무서웠어요. 교실 들어가는 게 좀 무서웠고 그 순간이 사실 아직까지도 5년이 지났는데도 지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울컥하고 눈물이 날 정도의 정말 생생한 트라우마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혹시 내가 겪었던 이런 민원 때문에 아주 힘들었다. 선생님 마찬가지로 저도 교실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똑똑하길래 이제 뭐 옆반 선생님이나 교원 선생님인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이제 학부모님 두 분이 딱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 반 딱 문을 열고 누구누구 나와 이렇게 시작이 됐고 나오자마자 이제 그런 약간 똑바로 서 차렷 12시 반복적으로 이제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니까 선생님 다 똑같으시겠지만 대처가 안 돼요. 분명히 말려야 될 것 같은데 손만 떨리고 말도 안 나오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반 애들은 거의 막 고개 숙이고 막 울고 있었고 교직 생활하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아직도 일말의 고민도 없이 말하는 게 그때 우리 반 애들 나가는데 안 막은 거. 네. 언젠가는 내가 교사를 그만두기 전에 쟤한테 꼭 사과를 해야지. 내가 그때 미안했다고 선생님이 교사로서 네가 그렇게 불려나가는데 막아주지 못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꼭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저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동네 맘카페나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프로필 사진도 이미 다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 뭐 이렇게 좋게 봤는데 뭐 알고 보니까 뭐 기대 이하더라. 그렇게 나에 대해서 평가가 절하되고 폄하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그 민원이라는 게 참 꼭 형태가 다 달라도 어디에든 존재할 수 있구나라고. 저는 사실 저랑 대화를 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되게 저는 상담을 드린 목적이 어쨌든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줬으니 저랑 잘 해결을 해보자 라는 게 목적이었는데 일단 좀 화가 나서 오셨고 저한테 막 다짜고짜 선생님은 애가 있으시냐 애가 없어서 학부모 마음을 모른다. 근데 그거를 저와 교감 선생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막 1시간을 정신을 못 차리게 막 뽀건을 듣고 나서
근데 제가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공격을 했으면 도망을 갔을 텐데 학부모님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3월에 학부모 상담을 처음 하는데 이상하게 6학년이 되어서 선생님이 학교 가기 싫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선생님이 아이 글씨 지도를 하기 때문이다. 근데 아이가 워낙 악필이어서 그러면 여기는 좀 똑바로 써봐. 이렇게 흘리지 말고 어떻게 바르게 써봐. 이런 지도를 자주 했었는데 그게 아이한테 상처를 주고 아이가 기죽으니까 지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읽지 못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되면 당연히 보충지도 해야겠죠? 그래서 보충지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수업이 또 끝나기도 전에 구두 신고 교실로 찾아오더라고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제가 있는데 독백을 시작하더라고요. 남자 교사가 담임 교사가 될 때부터 알아봤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수차례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한글을 가르치니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하는데 고민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 역할이니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장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그래서 제가 그냥 안 가르쳤어요, 그 아이. 그때 제가 교사로서 약간 생명력이 많이 깎였던 것 같아요. 신념을 좀 저버렸다. 왜냐면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저는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르칠 수 없다. 였습니다. 저희끼리 흐린 눈이라고 하죠. 안 본 척을 해요. 얘가 한글도 못하고 뭐 수학도 6학년인데 구구단을 헷갈려 하는데도 외면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강압적으로 지도했다. 우리 아이 기죽였다. 이렇게 해서 정말 가르칠 힘을 잃었다라는 게 학교에서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좀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실수도 하면서 배우고 좀 문제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과연 그거에 대한 책임이 누가 질 것인가. 민원으로 인해서 교사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사보다 어쩌면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는 남아있는 학생들이거든요. 너무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한 명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학성 민원으로 인해서 뭐 1년에 담임이 3번, 4번씩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애들은 3개월마다 다른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민원을 넣는 집은 한 집뿐이지만. 결국에는 교실에 남아있는 나머지 학생들에게 피해가 다 돌아가게 된다는 게 제일 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악성 민원은 교사를 타겟으로 하지만 교사만 손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에게 결국 큰 손해를 입히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런 것에 관한 뭔가 어떤 제도적인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나 선생님들에게 모욕적이고 트라우마인 장면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알게 됐고요. 2017, 18년부터 담임 교체를 포함한 이해할 수 없는 또 비합리적인 민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쭉 들어왔고 최고의 전문가가 들어가도 다루기 힘든 그런 교실 분위기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현실적으로 교사분들이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개개 선생님들이 여러 다양한 부모님들의 불편이나 민원을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너무나 시급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선생님들의 민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교사가 법을 배워야 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배워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배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법이 학교라는 제도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기제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가정 내 아동학대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은폐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최대한 조금 이렇게 유죄 추정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실제 그 은폐된 학대를 찾아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학교는 공개된 공간이고 그대로 선생님들한테 딱 적용이 되니까 특히 정서적 학대로는 걸면 걸리는 게 돼버려요. 사례들, 고소된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좀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고요. 한번 보고 또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은 것이 아동학대라고 고소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예, 그래서 별표 쳐주거나 다른 아동의 정서를 다치지 않게 해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아서 아동학대다라고 고소가 됐던 사례입니다. 학대야, 장난 그만해야지. 지금 보면 그만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정서적 학대, 저렇게 어깨를 잡은 거 신체적 학대 해가지고 고소가 됐던 사례인데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야, 빨리 와, 이승원! 빨리 오라고! 빨리 와! 거기 위에 올라가면 위험하지? 빨리 내려와. 빨리 오라고! 얼른 내려오세요. 아이에게 이러한 지도를 한 게 역시 정서적인 학대를 가했다라고 해서 고소를 선생님이 당하신 이런 사례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지도에서 이렇게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보신 영상들은 아동학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죠. 근데 아동학대로 고소가 됐던 사안입니다. 물론 모두 무혐의가 나왔던 사안이기는 합니다. 고소가 됐을 때 그럼 최종적인 기소가 되고 처벌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냐? 전체의 2% 정도만 정서적 학대로 고소가 됐을 때 처벌이 되고 98%는 불기소로 끝나요. 기소되는 비율은 최근에는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기소 비율이 98%에 가깝고요. 그만큼 무고성 기소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8% 정도가 불기소가 나오는데 그러면 수사를 받고 정당하게 수사를 받고 불기소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조항이 뭘 규정하고 있냐면 반드시 검찰 수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시게 되면 경찰이 무혐의입니다 라고 우리가 보기에 무혐의입니다 해도 검찰로 송치를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피의자 신분으로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만 겪게 돼도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게 두려워서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 아동복지법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사로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저런 것까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학교에서 우리의 역할인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기소율이 2%도 안 된다. 98%가 무혐의를 받는다. 이 말을 듣고는 저는 그러면 되게 큰 문제가 아닌가? 고소를 하겠다.
사과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가장 피해야 될 반응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잘못하신 게 없다면 허투루라도 사과하지 마십시오. 사건이 끝나고 마무리가 다 되고 그 다음에도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때 사과를 하십시오. 모든 일들이 교육 안에서 풀어져 나갈 수 있었던 일들인데 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지 못하면서 그런 사과 한마디마저도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욕설을 퍼부으며 교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학생. 넘어가라고. 학교를 무단 이탈하려는 학생을 교감이 막아서자 가방을 크게 휘둘러 교감에 몸을 치더니 침을 뱉고 깨물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지금. 교실 가지? 얘한테 그만두고요. 교감생님 대응이 진짜 현명하게 잘하셨다 이 생각부터 들게 되더라고요.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정서적 학대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무단 조퇴하겠다는 아이 괜히 손 잡았다가 신체적 아동 학대로 되게 되면은 이제 교사 입장에서 이제 참 저를 대입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교사 생활하면서 고소를 어떻게 하면 안 당할까 이 생각까지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영상은 봤는데 초등학생까지 이제 선생님을 폭행하는 영상을 우리가 보게 되었구나를 느꼈고 교감선생님이 좀 아프셨겠다. 물론 맞으신 것도 아프셨겠지만 그거를 뭔가 교육하거나 제지하지 못하시고 뒷짐지고 이렇게 지켜보셔야 됐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마음이 아프셨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